2010년 6월 40대 남성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갑니다. 밝은 대낮에 술에 취한 채 운동장을 서성이던 남성은 8살 난 아이와 마주합니다.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은 학교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남성의 집에서는 끔찍한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김수철. 어떻게 밝은 대낮에 서울 한복판의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가 납치될 수 있었던 걸까요? 또 범행 현장까지 가는 동안에 왜 아무도 막지 않았던 걸까요? 당시 경찰은 김수철의 얼굴 사진을 직접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의 신상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됐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강호순 같은 흉악범들이 검거되면서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여론도 커졌습니다. 결국 2010년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흉악범의 신상 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 신상 정보가 공개된 범죄자가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입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미성년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신상까지 공개된 김수철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야, 진짜 저도 얼핏 지금 다시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 김수철 사건, 이게 대낮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한 복판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건데, 아니 세상에,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 와중에 한 번도 제지를 받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당시에는 많은 학교들이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수철은 술에 취한 채로 운동장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였고요. 이른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자율 휴업일이라서 등교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비 인력도 없었다고 하고요. 결국 방과 후 수업을 들으려고 운동장에서 기다리던 8살짜리 아이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김수철이 집까지 500m 정도 아이를 데려갔는데요. 목격자 중에 한 명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서 가족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전력이 있었던 인간이에요. 김수철 전과 12범이고요. 87년에 기억 다 하시겠지만 가정 파괴범이 굉장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이 김수철, 부산에 있는 한 주택에 들어가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강도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로 그 당시에는 최고 법정형인 15년을 받습니다. 만기 출소가 2002년인데요. 2002년에 나와서 또 폭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006년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성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검찰로 이 김수철이 송치됐을 때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꼬마의 아버지한테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말고 꼬마애한테 직접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나요? 걔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평생 속죄한다 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성장 과정, 고하로 컸고, 그래서 그런 성장 과정 때문에 사회적 이유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그건 개인적 욕구지 사회적 이유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판결하면서 특히 피해자를 본 겁니다. 피해자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6차례 이상 지금 수술을 받고 상당한 피해자 가족한테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이전에도 아주 많은 범죄들이, 성범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면서요,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도 달고 또 10년간 정보 공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 앞서 우리 송 기자가 PT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수철, 방금 지금 보신 저 김수철이 경찰의 신상 공개 제도로 얼굴이 공개된 1호 피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당장 그 9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말이죠, 백 변호사님. 네. 뭔 일 저질렀다 하면 얼굴에
누구누구 씨 해가지고 나왔었단 말이죠. 제 기억에. 신문을 딱 열면 그 얼굴이 딱 그냥 그러니까요. 정면으로 나왔었죠. 근데 언제서부턴가 싹 자취를 그렇죠. 감췄어요.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범죄가 저질러지고 이런 흉악 범죄가 벌어지면 그냥 그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게 그냥 관행이었어요. 별로 그걸 가지고 누구도 문제 삼거나 토달지도 그때 않았었죠. 당시 기자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가장 첫 번째 이 사건 기자의 범죄자 주민등록증하고 사진 확인하는 거. 확보하는 거.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2004년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입니다. 아, 예. 근데 미성년자지만 가해자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 얼굴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이거는 너무 인권 침해, 미성년자 인권 침해 솔직히 큰 게 아니냐.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건 충분히 지탄할 만한데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인권위 권고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2008년에 조두순, 2009년에 서남번살 사건 강호순 예. 권고되면서 아니 이렇게 지금 흉악한 범죄자들 공개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강호순 사건 때 뭐 언론에서 공개를 해버렸죠 그냥. 그렇죠. 뭐 공개를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 법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공식 출범하면서부터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이 되다가 2004년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으로 그게 구체화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자, 지금 사진도 나오네요. 자, 저건 지금 강호순이고요. 자, 그런데 진짜 혹시 우리 가족 여러분 그 유영철 얼굴 있지 않습니까? 유영철 얼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말이죠.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해서 뜨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진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진이 아니에요. 예? 유영철의 얼굴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오픈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20명의 사람을 죽인 유영철의 얼굴을 음성적으로 이렇게 그게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거지 공식적으로 오픈된 적이 없어요. 자, 송 기자, 아무튼 이 강호순 사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분수령이 된 거죠? 네, 강호순도 이름과 얼굴이 경찰에 공개된 게 아니었습니다.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언론사가 공익적 목적에 필요하다면서 선제적으로 공개를 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왜 저런 흉악범의 인권까지도 보호를 하느냐 이런 비난이 커졌고요. 그러니까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철이 이 제도에 의해서 공개된 1호 피의자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총 30여 명의 신원이 경찰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사람들입니다.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했던 오원춘, 또 수원 팔달산에서 토막살인을 했던 박춘풍, 어금니 아빠라고 불렸던 이영학, 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또 안인득, 고유정, 또 최근에는 노원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포함해서 3명의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등입니다. 자, 그런데 승 의원님, 네네. 이건 저희가 그 백성문 변호사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피의자 신상 공개 이 요건 4가지. 근데 이게 이현령 비현령이에요, 약간. 제주도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사실 그 4가지 요건 중에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은 제가 봤을 때는 2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고 그 범죄가 잔혹해야 된다는데 이 잔혹한 걸 오해를 해서 범죄 후의 정황을 잔혹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범죄 과정에서의 어떤 범행도 잔혹하다면 그건 잔혹한 것이고 이제 그 증거가 명백한 거냐 그게 2번째 있어야 되고 3번째는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4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미성년자 즉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증거가 명백하거나 죄질이 그러니까 범죄 수법이 중하거나 그다음에 그 미성년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일견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경찰 쪽에서 판단하고 그걸 신상공개위원회에 넘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갑론을박이 발생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거는 신상 공개를 하고 그 신상 공개를 받는 피의자가 내가 신상 공개하면 안 된다는 2차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데 여전히 그 피의자의 인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요건은 우리 경찰 쪽에서 신상 공개하는 쪽에서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성폭력 범죄 피의자, 그러니까 네. 아동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에 처음으로 신상 공개된 게 조주빈입니다. 최근이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건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 공개를 하는데 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이거는 성착취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적용이 안 됐던 상황이고요. 나중에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람이 엠번방 사건의 조주빈이 그때 뭐 갓갓의 뭐 문영욱이라 하고 뭐 강훈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때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강훈 같은 경우는 그때 미성년자였는데 본인이 안 된다라고 법원에 넣었지만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70여 명 피해자가 해당하고 성착취물을 만들었고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이때가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으로는 처음으로 공개된 사건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야, 그러면은 언론 너희가 그냥 공개해버리면 되잖아라고 하시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2007년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 정상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2010년도에 말이죠. 동아일보가 뭔가 자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약간 팩트가 틀린 게 있었어요. 구치소에서 있는 동안에 동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천만 원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 변호사님, 네.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 또 법이 정해 놓은 상황에서 법을 무시하고 했다가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굉장히 억울한 거죠.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할 차원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도.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신상공개 요건을 정해놨다면 그게 누구나 다 봐도 아, 지금 이 범죄는 이런 요건에 충분히 해당하니까 공개가 되겠구나. 그럼 공개되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왜 공개가 안 되지? 그랬다가 이제 저희가 막 비판해요. 예. 그럼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공개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 기준은 그냥 말 그대로 국민 여론이 기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건 간에 이 특정 강력범죄 요건이라는 걸 좀 더 세분화하고 매뉴얼화해서 이런 범죄면 공개가 된다라는 게 대중들한테 명확하게 좀 인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주 부족하다는 건 좀 비판받을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